네, 안녕하세요. 네, 이창환입니다. 네, 많이들 오셨네요. 자, 우리 대리님께서 그 종합반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민소법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가, 커리 뭐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끝나면 이제 개인적인 상담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궁금한 게 이걸 좀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뭐냐면 민소라는 과목을, 그러니까 강의를 또는 책을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강의 들은 적이, 제 강의 들은 적이 있다. 자, 완전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는 완전 처음이신 분이 많네요. 이번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민소법 강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양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는구나. 예. 자, 제 강의는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강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가 있어요. 총 4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뭐를 하냐면 기본적인 개념, 네,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원칙,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설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쟁점.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의 다 합니다. 기본적인 쟁점, 그리고 중요한 판례들, 이런 것을 하게 돼요. 워낙 민소법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27회 정도 합니다. 근데, 출석의 부담도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 제가 5회 정도는 영상으로 미리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 빨리 듣고 싶은 분들은 미리 조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강의 계획서에다가 해놓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제 강의 계획서가 프린트가 안 됐나 본데, 쉬는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일단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서술형이거든요. 선택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에요. 사례 문제를 사례 문제를 한 페이지 주고, 그걸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했던 그런 쟁점, 판례를 알고 있다고 해서 사례 문제를 쭉쭉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례를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사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이할지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강의가 그 사례 강의입니다. 이건 한 20회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보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써라 이런 이제 강의를 20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강의를 듣고서 나중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자, 모의고사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사례 강의를 20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는 이거 한 27회 정도 되는데, 요 기본 강의보다 좀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는데, 필요 없는 것을 막 깊게 들어간다. 이렇진 않습니다. 민소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0년, 20년 공부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깊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판례인데 굉장히 비슷비슷해.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한데 사안이 약간 달라지면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혼자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거 비슷한 거 모아서 비교해드리고, 중요한 판례를 모아 비교해드리면은 그만큼 실력이 확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 같은 것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혼자 이걸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주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럼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는 강의가 심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가 한 27회, 예전에 한 25회 했는데 내용이 이제 워낙 많아져서 요즘 한 27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심화 강의가 또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강의. 네, 기출 강의는 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에서 민소법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소법은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그래서 변리사 시험,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도 있고 행정고시도 있는데 시험 수준 비슷하고 출제 양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그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제
변리사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 변호사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것이 또 변리사 시험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서 다른 시험 문제까지 이렇게 기출문제, 변리사 시험 부분에 하지 않고요.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제가 풀이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강의하는 게 이제 기출문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기 뭐 변호사 시험이랄지 변리사 시험, 법원행시, 행시, 법무사 시험 이런 많은 시험에서 민소법 시험을 치르거든요. 네, 그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 근데 이것도 사례예요. 사례 강의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거 사례 강의하고 기출문제 다 사례긴 사례인데 기출문제 강의는 시험 기출문제만 있어요. 근데 사례 강의는 기출되지 않았지만 이 판례가 사례화돼서 기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기출되지 않았지만 나올 만한 것을 제가 판례 사안을 사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례 강의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또 기출문제 강의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모의고사는 강사들이 여러 학원 강사들이 요 기출문제 강의 있잖아요.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시험에 그 기출문제를 참조해서 여러분의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런 것 여러 학원에서 만든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일일이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번거롭고 또 강사가 다르면 해설이 조금씩 달라요. 표현과 논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요 책으로 하시면 대부분의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크게 4가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들의 모의고사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강의가 또 기출문제를 잘 풀어두시면 실제 시험 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4가지 강의가 있는데 그 관계를 좀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제가 심화 강의, 이 심화 강의는 기본 강의를 좀 더 깊게 들어간다 그랬죠. 필요 없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논점인데 좀 이해를 깊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 같은 거 쟁점을 비교해서 이해를 깊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들은 다음에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은 심화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또 뭐냐면 기본 강의 들은 다음에 내가 서브를 하나 만들까? 여러분 1차 시험 볼 때도 내가 서브 같은 노트를 만들까? 뭐 이런 고민 좀 하잖아요. 근데 이 서브 만드는 것, 개인적으로 노트를 만드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사들이 만드는 책으로 열심히 이해하고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노트를 따로 만드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조금 오답 노트 이래가지고 뭐 몇 페이지 정도 만든다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두꺼운 책을 서브 같은 나만의 책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공부할 게 많고 그리고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뭐 서브 이런 걸 만들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학원 책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고득 점에 훨씬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실력 향상시키고 싶을 때 서브 이런 걸 만들지 마시고 심화 강의를 통해서 실력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사례 강의하고 기출문제 강의의 그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출문제 강의는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례 강의는 기출문제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사례 강의.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워낙 여러 시험에서 매년 쌓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만 다 넣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 기출문제는 또 사례 강의에서 다 돌려갖고 저쪽에서 하거든요. 다만 사례 강의에서는 기출되지 않은 중요한 판례가 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실어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여러 학원 모의고사를 구하지 않고도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할 양. 자, 이 4강좌 공부를 하는데 자, 기본 강의, 일단 교재를 일단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교재. 자, 민소법 강의 들으실 때는 일단 기본서가 강사마다 이제 그 기본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강사마다 붙이거든요. 뭐 특허법 같은 경우는 무슨 특허법 이런 식으로. 자, 민소법도 저도 통합민소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제 기본서예요. 기본서 통합민소법을 가져오시면 되고, 다만 이제 통합민소법이 한 8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특히 동차상한테는 이게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얇은 책이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 암기 노트라는, 그냥 노트가 아니고요.
그냥 기본서인데 압축된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한 500페이지가 좀 안 돼요. 한 460페이지. 그래서 통합민수법을 하는 게 좋은데 정 읽다가 부담이 되시면 일단 나는 좀 얇은 책으로 일단 동차를 노려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은 암기노트라는 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 얇은 책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암기노트라는 책으로도 수강이 될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동차를 노려볼 거야. 두꺼운 책은 너무 부담이 돼. 그러면 암기노트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만 내가 통합민수법을 해도 뭐 이해가 된다. 나 이걸 뭐 읽을 수 있겠어. 그러면은 그냥 통합민수법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러나 이제 좀 양쪽으로 부담이 된다. 라거나 회독수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암기노트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사마다 이제 판서를 하잖아요. 근데 판서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를 갖다 여러분이 강사가 판서하고 여러분이 따라 적고 잃어버리면 이 강의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다 판서 노트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판서 노트를 그냥 눈으로 보시고 개인적인 판서 노트는 안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야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서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판서 노트가 있고 한 150페이지 되는 기본 강의 판서 노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민법 공부하셔서 아시죠? 조문집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조문집이 또 있으니까 또 기본서, 판서 노트, 조문집 네, 요걸 갖고 오시면 되고요. 뭐 조문집은 뭐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학원 조문집도 상관이 없고 저도 조문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다만 이제 제 조문집은 조문 중에서 중요한 걸 표시를 해놨어요. 조문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을 좀 표시를 해놨고 중요한 조문 밑에 판례도 약간씩 중요한 판례 꼭 암기해야 될 판례도 중요한 걸 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조문집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갖고 다녀야 될 것이 기본서, 노트, 그다음에 조문집이 있어야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례 강의 할 때는 사례집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것하고 사례 강의 판서 노트 이 두 개가 있으면 됩니다. 조문집은 항상 갖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만 이제 사례 강의 할 때는 특히 제가 조문집을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문집을 보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민수법 공부할 때 조문집 보시듯이. 그리고 이제 판서노트,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데, 기본 강의 판서노트를 가지고 사례 강의 들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냥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례 강의 판서노트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라고 하는 기본 강의를 좀 심화시킨 것인데, 요거는 기본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 통합민서법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 있는 판례를 이렇게 비교해드리고 그래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거지 뭐 책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 강의는 암기 노트로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심화 강의는 이 얇은 암기 노트로 안 됩니다.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걸 많이 봐야 돼서 심화 강의는 무조건 통합민서법으로만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화 강의도 판서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는 한 14회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기출문제 핸드북 이거 좀 책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핸드북이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핸드북이라는 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판서 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양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기본 강의는 통합민서법이 책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데 또 양도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례 강의도 사례집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는 어차피 똑같은 책으로 하니까 뭐 양이 불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책 양은 불어나지는 않고요. 기출문제 강의가 한 500페이지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총 페이지가 보면은 한 21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걸 다 보고 이해까지 해서 암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그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기도 한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그냥 1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수가 공부하는 거 그냥 따르세요. 개인적인 그냥 내 성향에 맞춰서 강의를 고르겠다.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 따로 따라가시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특히 2차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00페이지 정도 되고 근데 요것만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좀 몇 번 치르셔야 되거든요. 예, 사례를 이렇게 실제 시험과 똑같이 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그 모의고사만 한 두세 개만 치러도 또 한 200, 3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합하면은 한 2,400페이지를 여러분이 보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동차의 경우에는 예, 여러 학원의 자료를 모은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판례집을 따로 본다든가, 민수는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은 다른 강사의 그 강사님들의 그 하라는 공부방법을 따르시면 되고, 일단 민수의 경우는 이 자체로도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외에 다른 자료를 또 구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완벽하게 다 여러분의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갖다가 더 구해서 풀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자료만 갖고 공부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 자료 안에는 모든 학원 자료가 다 녹아 있습니다. 더 구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 강의 들으실 분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한 번도 제 자료 밖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 자료에서 안 나오면 다른 강사의 자료에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그랬고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양은 좀 많습니다. 양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자료를 구하지 마시고 제가 만들어진 자료 안에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답안지 쓰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자료만 해도 한 2,400페이지 되는데 뭐 다른 학원 모의고사며 아니면 뭐 서브며 이런 걸 사잖아요. 엄청나게 양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서브만 갖고 대처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서브, 모의고사 이런 자료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기득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료도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좀 줄이고 효율화시키려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만 갖고 공부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마다 강의 이름이 약간 다를 수 있어서 혼동이 좀 있는데 학원들에서 보통 이제 중급 강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기본 강의 안에서 중급 강의도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내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 플러스 그 중급 강의 합한 게 기본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는 다른 학원에 거의 없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도 제가 심화 강의를 하니까 다른 강사님도 심화 강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강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의 심화 강의는 중급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심화 강의는 중급을 넘어서 판례를 막 비교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례의 미세한 차이점, 개념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쟁점의 차이점을 다 비교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하는 강사님들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 노하우로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는 이름은 똑같아도 똑같은 강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가 그런 강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들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가끔 그런 수험생도 있는데 뭐냐면 기본 강의는 A 강사, 사례 강의는 B 강사, 모의고사는 C 강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강사의 강의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듣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가끔 있는데 좋은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용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강사를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 기본 강의 들었다 그러면 제 사례 강의나 심화 강의 들으러 왔을 때 웬만하면 그 강사 강의 다시 들으라 그래요. 그게 낫습니다. 예. 이게 섞어 듣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 만들 때, 작성할 때, 실제 시험에 답안지 작성할 때 표현과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강사 강의를 쭉 듣는 게 효율적이에요. 특히 동차의 경우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었으면 그 기본 강의 들은 강사의 강의를 사례 강의도, 모의고사도 치는 게 좋습니다. 뭐 기득은 조금 선택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동차할 때는 그냥 한 강사를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기본 강의는 A 강사인데 모의고사는 C 강사 이렇게 치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표현과 논리를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강사가 달라지면 이 표현과 논리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 강의 들었던 강사를 좀 처음에는 밀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논리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강의 4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커리가 되냐면, 한 3월 달에 기본 강의 들으시고, 4월 달에 사례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심화 강의, 기출 강의를 바로 듣는 게 아니고요. 이건 좀 깊게 들어가는 것이라서 일단 놔두고 동차생들은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각각 3월, 4월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시험에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근데 이제 변리사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를 GS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예전에 그냥 사법시험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명칭인데 이것을 갖다 써서 그런가 봐요. 뭐 그룹 스터디 뭐 이런 뜻인데 모의고사를 칭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여기서는 G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라는 그런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 어쨌든 기초 GS, 즉 기초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은 실제 시험과 똑같이 2시간 시험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초 GS, 기초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시험 수준이 한 100%다라고 했을 때 기초 모의고사는 한 수준이 한 90에서 100 사이, 실제 시험보다 좀 높지 않게 처음 이제 답안지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험에 약간 미달하게 한 90에서 100 정도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진짜 나올 만한 핵심적인 문제를 풉니다. A급 문제만 골라서 좀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한 2시간 본다면 기초 모의고사는 한 1시간만 봐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 어떻게 써라, 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써라 이런 좀 컨트롤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좀 길고 모의고사는 1시간 정도. 수준은 실제 시험보다 조금 낮게. 반면에 실제 시험과 똑같이 보이는 이 모의고사는 실전 GS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두 가지. 자꾸 시험을 많이 치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분리를 해놨어요. A형, B형. 문제는 다 다릅니다. 기초, A, B. 다 문제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 A형, B형은 실전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2시간 시험 보고 강평은 1시간밖에 안 합니다. 강의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3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3월에 기본 강의 들으시고 4월에 사례 강의 들으시고 5월에 기초 모의고사 보통 보시고 일반적인 그 커리가 그 다음에 이 A형은 이건 4월에 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듣기 좀 힘듭니다. 이미 공부를 해놓으신 분은 좀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동차생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4월 끝나고 5월에 기초 모의고사, 6월에 요 B형 하거든요. 예, 요 B형 모의사 이렇게 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시험 날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실제 초시에 응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시를 하셔갖고 동차 합격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좀 재수가 없어갖고 동차가 좀 안 됐다. 내년이 목표다. 그러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듣는 강의가 이렇게 돼요. 심화 강의, 기출문제 강의 이렇게 됩니다.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를 좀 더 탄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심화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요 기출문제 사례 강의 들으시고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이제 제시에 이제 이렇게 응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종합반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대리님께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 설명지 보시고 좀 이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종합반을 듣지 못하시는 분은 이 과목별 패스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 들으시는 분은 패스반이 필요 없고 종합반을 안 들으시는 분은 제 민소법도 패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스를 갈라놨는데 학원에서 패스 1은 저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묶은 거예요. 기본 강의 사례를 묶어갖고 좀 할인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부여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 패스 1반은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묶어서 할인해주는 반이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이제 치르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실강의는 빨리 마감이 됩니다. 한 5분이면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좀 실강의 수강 시간 좀 어렵거든요. 근데 패스반 하시는 분은 좀 할인도 좀 해드리고 그 모의고사 이렇게 선접수권도 드리니까 종합반도 마찬가지고 그걸 고려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반 들으시는 분은 실강의 듣다가 너무 힘들다. 나는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로 전환하고 싶어. 그러면 혜택 그대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전환도 되니까 그거 참조해서 여러분이 수강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초시 응시한 다음에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심화 강의, 기출 강의 또 모아서 또 패스 2반이 또 따로 개설이 되거든요. 패스 2반. 네, 그래서 이거 비슷하니까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선 접수권이 있고 이것도 좀 할인을 해드리니까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 그 강의서 이거를 PPT 자료는 이제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강의 들으실 때는 강의서를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강의 계획서를 제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 완성이 조금 덜 돼가지고 미리 복사를 못했는데 조금 완성이 덜 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책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본 강의 그 구체적으로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쉬는 시간이나 끝날 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여러 강사님들하고 같이 그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법 강사 남솔리 변리사고요. 저는 56기 변리사로 합격을 한 뒤에 지금 계속해서 5년째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신 거는 결국에 동차 합격 설명회잖아요.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고, 특히 이제 시험 경험, 2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1차랑 2차랑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2차를 들어가는데 겁을 주나. 1차는 뭐 통과하는 것 뿐이고 2차에서 거의 장수생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가라는 걸 먼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랑 2차 특허법을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문득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인데, 자, 1차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보아뱀인데요. 여기 안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그림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가 무엇인가요? 코끼리입니다. 라고 선택하라고 이제 여러분 암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2차에 오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코끼리를 그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렇게 요 모양은 코끼리다. 이게 보아뱀 속에 들어간 코끼리다라는 걸 암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 눈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데 왜 눈이 위로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2차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괴리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특허법이라는 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 2차에서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가 뭐냐? 이거의 실체가 뭐냐? 이 코끼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그리냐? 라는 건데, 자, 2차 시험에서 결국에는 요 세 가지의 세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법 지식이 있을 거예요. 특허법 지식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지식에는 판례, 조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사실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가 어떠한 판례에 관련한 건지, 어떠한 조문에 관련된 것인지, 이 적용을 하는 단계, 이 적용을 하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례 적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례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논리가 세워졌습니다. 이 코끼리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근데 코가 길고, 다리는 이만큼 두껍고, 다리는 4개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지식을 통해서 사례를 적용해서 이거는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 자, 이 글쓰기는 결국 코끼리를 그리는 과정이에요. 이거 그릴 때 뭐 연필로 그릴지 색연필로 그릴지 색깔은 어떻게 할지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글쓰기는 쉽게 말해서 글쓰기 어떤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과 끝을 이루는 이 문제를 구성할 때, 문제에 대한 답을 구성할 때 해답을 구성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사안포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글쓰기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이 이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될 부분은 요 3가지 정도인데, 자, 이 그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지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지식적인 부분이 조금 작아도 요 틀은 유지가 돼요. 근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글쓰기가 잘 안 되잖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동차, 특히 이제 1차에서 2차로 들어오실 때 가장 놓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코끼리를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 지식적인 부분만 계속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정작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쫙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서 직접 동차 합격하신 분들 몇 분 계시고, 주변에 경험적으로 동차 합격하신 분들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이 원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동차 합격한 사람 중에. 클 수가 없어요. 지금 민소 아까 보셨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민소는 이거
지금 0부터,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키워 나가야 되는데, 특허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특허 상표 디자인은. 요거는 우리가 1차에서 가진 그 원의 크기에서 조금만 채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코끼리인지 알았으니까 코끼리가 어떤 모양인지는 한두 번만 배우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의 크기는 좀 작습니다. 작은데 요 두 개를 확실하게 챙겨 가셔야 되는 게 동차 합격의 길이라는 거예요. 동차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배우셨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20몇 년 동안, 30몇 년 동안 사시면서 아, 나 글쓰기는 좀 자신 있었어 라고 하신 분들이 99%였습니다. 그래서 요 글쓰기에 대해 지금 자신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면서 글쓰기 잘 쓴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우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게 부족해도 요 두 개로 충분히 붙을 수가 있어요.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은 딱 이런 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은 부족한데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식적으로 아직 동차라서 시간이 없어서 모자르지만 판례도 잘 모르고 키워도 잘 모르지만 대충 그 판례에 대한 결론, 이 코끼리에 대한 모양은 알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본인이 거기다가 채우는 거예요. 코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다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논리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붙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좋은 답안이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도 좋고 심사하시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좋은 답안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득점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저는 장수했습니다. 4시로 붙었어요. 4시로 붙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4시로 붙으니까 주변에 제가 이제 강사 시작하고 4시, 5시, 6시, 3시 곧 장수생들이 저한테 왔어요. 답답하니까. 저는 이제 장수를 붙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붙었나 싶어가지고 와서 채점을 받아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요건 엄청 커요. 요건 큰데 오히려 너무 커서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적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적절하게 합격할 정도의 지식이 있지만 여기서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책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거기 책에 있는 목차 그대로 아, 이거 이런 문제구나 바로 넣습니다. 그러고 넣고 자기 어떤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사안 포섭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결론만 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코끼리입니다. 어떻게 생긴 코끼리인지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채우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붙을 수가 없어요. 공부 진짜 많이 하고 떨어지신 분들의 특징 답안지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올 거예요. 너 그 논점 썼어? 나 썼어. 이랬는데 똑같은 논점 쓰고서 점수 차이가 한 문제에서 3, 4점씩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못하고 미치는 거죠, 사람은. 낮게 나온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얘도 썼고 나도 썼고 나 공부하는 거 봤는데 똑같이 공부하는 거 봤고 똑같은 책으로 봤는데 왜 얘는 13점이고 난 10점이지?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제3자가 봐주고 여러분이 글이 잘 썼다, 잘 못 썼다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스터디가 됐든 GS가 됐든 GS에서는 그게 이제 채점을 통한 피드백이 되는 거고요. 스터디에서는 제3자의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스터디에서는 다 모르면 피드백 해줄 수가 없겠지만 꼭 이제 장수생들이 한 분씩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본인은 못 쓸지라도 보는 눈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 잘 썼다, 못 썼다. 그러면 자, 이제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결국에 이런 걸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좋은 글을 많이 보고 좋은 답안을 많이 보고 좋은 답안을 많이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잘 받아보고 요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 2차 기본 강의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2차 기본 강의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본 강의는 민소만 있습니다. 특사한 뒤는 기본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기득을 위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렸던 강의인 거고 여러분은 이제 합격을 노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학교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능력은 요 두 개다. 지식적인 부분보다. 지식적인 거는 중간중간에 GS나 아니면 다른 사례집을 통해서 습득하는 걸로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식적인 부분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불안해하셔야 될 거는 나의 글쓰기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보실 겁니다. 기본서가 있을 거고요. 판례집이 있고, 그다음 사례집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시험 붙을 때만 해도 특허는 사례집이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은 그냥 논점만 간략하게 한두 줄 이렇게 나와 있고, 정작 이런 판례 씁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제대로 된 문제집이 없었어요. 16페이지면 16페이지, 아니면 뭐 30점짜리면은 뭐 한 4페이지에 5페이지 정도의 어떤 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례집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특허법에다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들 이제 글쓰기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도 안 했을 때였고, 왜냐면 그때는 선택으로 붙었을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도 몰랐고, 서로 이제 점수가 차이가 나도 그냥 너가 더 많이 암기했겠거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례집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법으로만 이제 합격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집들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소도 마찬가지로 특허도 이런 사례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은 유형 풀어보셔야 되고, 많은 판례가 이런 사실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안포석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학습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본서 판례 사례 있는데, 이제 제 책을 기준으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은, 기본서 뭐 제 책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 책 안 봅니다. 박형준 변호사님 책 보죠. 대세 책 봅니다. 근데 볼 때 이런 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볼 때 과연 이 논점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소가 딱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냥 논점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딱 체계가 잡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특허 뭐 신규성이다 그러면 29조잖아요. 29조와 관련해서 29조만 덜렁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아래 그 파트 대목차가 어디고 소목차가 어디고 그 소소목차가 어딘데 이런 판례가 나오는가. 이런 주소를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그런 점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빠르게 논점을 파악해서 그 논점과 관련한 그 주변부를 한번 머릿속에 탐색한 다음에 배점에 따라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써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구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를 생기려면 구조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과연 잘 갖춰져 있는 책인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책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판례는, 자, 1차는 판례에 대한 결론만 알면 됐었어요. 이런 판결 요지가 있고, 이런 판결 요지 OX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판례가 왜 나왔는가, 왜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 판결 요지가 적용이 돼서 어떤 결론인가까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집을 보실 때도 앞으로는 원문 위주로 보셔야 돼요. 판결 이유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판결 요지만 보셨어요. 판결 이유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사례집이 많이 나왔어요. 사례집을 여러 권 사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한번 그냥 가셔서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사례집을 딱 펴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걸려야 될 사례집은 풀다발 안 적혀 있는 사례집을 일단 걸으시고요. 그건 여러분이 보셔서 학습이 안 돼요. 어떤 문장으로 써야 되는지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저자도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같은 배점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 없이 쓴 겁니다. 그런 사례집 일단 거르고, 그 다음에 사례집 보시면은 기출문제가 안 들어가 있는 사례집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걸르세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안 썼으면은 좋은 사례집이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일한 이제 기출문제는 아마 거의 다 동일할 거고, 이제 거기서 걸렀으면은 기출문제 동일하고 각각의 이제 각 저자마다의 연습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동일한 문제를 하나 펴니다. 기출문제겠죠. 기출문제 뭐 최근 기출문제라든지 작년 기출문제 하나 펴가지고 동일한 문제를 놓고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답안을. 그 다음에 답안의 스타일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스타일도 다를 거고 결론은 똑같겠죠. 결론은 똑같고 쓰는 판례는 똑같겠지만 그 판례를 쓰는 과정에서의 앞뒤 구성이라든지 사안을 어떻게 포섭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고 이건 누구나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더 잘 썼다. 그 사례집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례집이 제 사례집일 수도 있고요. 뭐 박형준 변리사님 사례집일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의 스타일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풀답안을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각자 개개인이 가진 어떤 논리 구조가 또 따로 있거든요. 생각하는 그 흐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그거에 뭐 제가 제 스타일로 하면은 더 좋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그런 사례집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결정하신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GS를 보시는 거예요. GS를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종합반 설명회인데, 참 운이 좋게도 박형준 변리사님이랑 저랑 같이 특허법에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굉장히 좋은 보완 관계예요.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어떤 이제 내용적인 면이나 뭐 학설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강점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는 제가 합격했을 때부터 이런 다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잘 조합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스타일을 쫙 찾으셔가지고 좋은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리스의 어떤 종합반은 이제 특허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관련한 부분도 이제 대형 GS를 듣는 이유는 남들이 보는 논점, 남들이 보는 이론적 내용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드백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피드백은 뭐 많은 피드백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달 정도만 피드백 받으면은 여러분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잘 쓰십니다. 제가 실제로 겨울에 이제 클리닉 과정이라는 걸 해요. 그 클리닉 과정에서는 이제 1대1로 한 20분, 30분 동안 한 번 쓰고 상담하고, 한 번 쓰고 상담하고 하거든요. 4번에 걸쳐서 하는데, 딱 3번째 정도 되면은 완성이 돼요. 그 정도로 이런 글쓰기적인 피드백은 받아보면 굉장히 쉬운데, 안 받으면 절대 모르는 어떤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GS에서 그런 남들이 다 아는 논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피드백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답안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강사한테 가서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꼭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책의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홍보하고 넘어갈게요. 네. 보시면 이제 목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목차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판례가 어떤 목차 아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답안의 어떤 토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처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목차별로 이제 소목차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중요 판례에 어떤 사실관계를 넣어서 써야 되는가와 관련한 뭐 팁 같은 거, 이렇게 팁박스를 좀 넣어서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특징으로는 특허법에서는 요즘에 학설에 대한 어떤 논의가 굉장히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처럼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요. 싸울 거리도 없고, 이전에 막 답습되어 오던 어떤 학설의 논의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별로 효력이 없는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학설 중에서도 막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학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특히 또 판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학설들 암기하시느라고 굳이 힘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적의 길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민소하시고 판례 집중하셔가지고 판례랑 조문 정도에 집중하셔가지고 학설은 정말 중요한 것만 몇 개 알고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그런 어떤 캐캐묵은 학설들, 정말 논의의 필요가 없는 어떤 학설로 가도 결론이 똑같아. 이건 학설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중요한 것만 보자라는 겁니다.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차 구성 나와 있고, 풀답안으로 정석답안이라고 썼는데 이건 배점별로 제가 다 맞춰놨어요. 글자 수까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 덜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늘려놨고요.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줄여놨습니다. 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거는 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아는 경우를 다 써라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10점 분량만 써라라는 거예요. 그럼 10점 분량으로 쓸 수 있도록 쳐내는 연습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여주는 답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기출됐는가? 그 다음에 이거 특허법 학회 탑10 판례라는 게 매년 선정이 되는데 탑10 판례는 거의 한 70%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탑10 판례 언제 선정이 되었는가? 그래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랑 요지, 이유, 그다음 사실관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판례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책 모두 이제 3월 달에 개정이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사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3월 달에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로는 저는 이제 기본 강의는 없습니다. 사례랑 기초 강의. 그래서 사례랑 기초를 같이 해요. 그래서 기초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 GS라고 하면은 여태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1차를 끝내시고 특허법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빠르게 의뢰독을 하면서 1시간씩 써보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실 그렇게 필요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허술하게 익히기만 해요. 1차보다 더 못해요. 이 내용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8회에서 이걸 끝내려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10회로 늘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사례 풀이를 같이 하자. 이거는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다라는 거 하고 기초 GS는 5회 정도만 하면서 피드백, 5회 정도 피드백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과정 3월에 진행하고요. 그다음 실전 A, B 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허법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질문 있으신 분은 저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추가 상담은 안 되고요. 이 메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eep91이고요. gmail입니다. soleep91 gmail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슬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제 1차 시험을 치르시고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다들 1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또한 4개월, 네, 4개월 정도 되나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열심히 해서 2차 시험까지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제 시험 끝났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좀 네,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만큼 또 알차게 내가 앞으로 2차 시험을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네, 이제 열심히 좀 듣고 공부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2차 시험에 딱 이제 시작을 하시기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준비한 순서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의 이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인 이 상표법을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느냐, 상표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강의 내용을 좀 소개 드리는 장표도 있겠지만 메인으로는 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의 상표법을 좀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2차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팁으로서 하나 이제 전달 드리면서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슬기 변리사라고 하고요. 윌비스에서 상표법 전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는 좀 차이가 되죠. 네, 56기로 합격을 했는데 합격할 당시에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차 기간 동안에 2차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경험자로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2차 시험에서 이 상표법이라는 과목은 좀 독특한 과목입니다. 한때는요, 지금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는데, 610명이 과락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2차 시험은 또 한 1100명, 뭐 1200명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 1100명이 안 되는 숫자에 610명이 40점 미만이었다는 것은 반 이상이 과락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머지 과목을 아무리 잘 봤어도 이 상표법 하나 때문에 불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면서도요. 네. 또는 최근에는 정말 잘 쓴 답안지에 대해서는 고득점을 일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민소나 특허에 비해서는 고득점을 많이 주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60점대의 점수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면서도 좀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는 달리 이제 주관식 논술 시험이고요. 내문항을 이제 120분 동안 작성을 하면서 100점짜리를 채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페이지의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고요. 네. 제가 그 후두염이 좀 있어서 지금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문을 보고 OX를 판별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이제 어떠한 이 판례 지문이나 조문에 대해서 문장이 나오면 이거 맞아, 틀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OX를 판별하는 것이었다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차지나오라는 표정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1차 시험 공부하면서 이 표장에 대한 이 33조이랑 사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셨을 텐데 이 공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갑이 상표 등록 출원을 했을 때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결론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서서 뭘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한 근거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점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21줄에 있는 이 답안지를 2페이지 정도 작성하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6점당 1페이지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지금은 딱 보면은 존재한다 안 한다에 대한 OX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2페이지 분량으로 답안지를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잘 작성해야 되느냐? 바로 앞선 근거들을 쭉 제시를 하면서 결론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뭘 공부해야 이걸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이 근거들을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표법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둥둥 떠다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다 논점 단위로 나눠서 이 근거들을 암기해 두셨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근거들이 사용이 돼야 돼 하고 학습을 통해서 여기다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이 근거들에 기반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엮어서 같이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시험의 답안지를 잘 작성하고 고득점을 받는 포인트는 이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한 이후에 이 근거들에 기반해서 사안을 어떻게 잘 내렸는가가 고득점 포인트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는 건 결국에 이 1차 시험과는 다르게 2차 시험은 교수님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채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술술 잘 읽히는 답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결국엔 잘 쓴 답안, 논리적으로 잘 쓴 답안은 잘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거들을 암기, 학습해 놓으시고 이 근거들에 기반해서 사안의 결론을 내리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근거와 이 결론의 제시가 잘 읽히도록 작성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상표법의 공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 상표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 단계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때 어떤 강의들이 좀 제공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분들 개념을 익히셔야 되겠죠. 이 개념을 익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1차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어떤 개념을 익히는 거냐? 결국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그 근거들 있죠. 이 근거 단위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성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표법 안에서 뭐 조문 하나하나, 판례, OX 하나하나 이렇게를 좀 기억하셨다면 이제는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 어떤 논점들이 숨어 들어가 있는지 이 논점 단위를 중심으로 개념을 쌓아 나가셔야 되겠고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논점들이 이제 익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왜? 내가 문제를 읽고 이 논점이구나, 이 논점이구나, 이 논점이구나라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논점 추출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의 많은 문제 요건들을 이제 문제의 포인트들을 찝어줬는데 내가 이 논점을 몰라서 이 A 쟁점을 뽑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건 논점 누락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게 답안지에 현출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점수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점들을 익혀 나가셔야 되겠고요. 이 논점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이 사례 문제들을 보시면서 기출의 유형들을 좀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한 이 논점들, 이 답안에 근거된 이 논점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로 풀어 나오는구나. 사실 앞에 보여드린 예시는 굉장히 좀 쉬운 예시였는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사례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런 논점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이 기출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실전 답안 쓰기 계속 연습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공부한 논점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익혔다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안 쓰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최종 마무리 단계를 거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이 딱 되느냐, 여기 사이에 이제 거쳐야 되는 6번 단계가 있습니다. 이 6번은 이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 함께 가는 단계인데요. 바로 암기죠, 암기. 네. 그래서 왜 암기가 필요하냐? 사실 이해가 일단 먼저인 건 맞습니다.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이 이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답안지에 써야 되잖아요, 줄글로. 그쵸? 지금 뭐 나와 있는 지문을 보고 OX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 안에 내가 이 법조문에 근거하면, 이 심사 기준에 근거하면, 이 판례에 근거하면 결론은 이렇게 내려져야 합니다라고 답안지를 쓰시게 될 건데요. 이때 이 결론을 내리는 거는 뭐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안의 해결로 풀어낸다면 이 세 가지는 적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판례 문구 암기해서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논점들의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차를 대비함에 있어서 당장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7월 시험까지 쭉 달리게 되는데요. 그때 기간 동안 어떤 흐름으로 좀 공부하시면 되냐면, 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3월까지 계속해서 개념 한번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이 논점 익히기는 이제 4월까지 계속해서 논점 익혀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 기본 개념을 완성하면서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겠고요. 여긴 플러스 뭐 4월에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정도 시즌이 되면요. 본격적인 이제 실전 GS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5월, 6월 동안에는 뭐 하루에 3개씩의 GS를 들으시면서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전 연습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 6, 7월에 최종 마무리를 하면, 그리고 암기를 3월부터 이제 7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다 보면 합격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과정 안에서 한 가지를 좀 덧붙여 보자면, 사실 여러분들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셨죠. 근데 민사소송법은 어때요?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소는 공부를 정직한 과목이라고 부르는 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70점대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소에 엄청난 많은 공부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민소 처음 공부하는 과목인데 양도 심지어 많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차 합격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민사소송법이거든요. 그러면 특허랑 상표에 공부를 하실 때는 사실 여기서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양을 조절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뭐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네, 비현실적인 라는 이제 표정들이 너무 나와서 10시간 정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10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동차 시간에는 특히나 3, 4, 5월에 처음 민소의 이제 기본 개념을 배우고 사례를 배우실 때는 평일에 뭐 강의도 많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이상은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4시간 동안 우리 특허도 해야 되고 상표도 해야 되고 선택 과목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배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더 강조가 되겠죠. 이러니까 이제 제가 12시간 나온 거죠. 네. 4시간 안에 이렇게 공부를 나머지를 해 나가야 된다. 물론 이제 민소 뭐 기본 강의 이제 듣고 사례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GS 시즌이 되면 얘를 살짝 줄일 수는 있겠죠. 네. 기본적인 인강을 다 수강하시고 나면 뭐 5시간, 4시간 정도로 이렇게 조율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허 상표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양을 늘리지 않고, 아마 남소리 변리사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양을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강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앞 단계의 말씀들이 이런 공부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반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쫙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를 이제 섞어서 수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10회 분량으로 해서 사례 기초 강의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민소에 힘써야 되는 3월 시기에는 이 상표에는 조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도록 회차를 많이 두지 않고 이제 10회 정도로 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전 연습을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최종 정리 강의까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최종 시험 직전에는 이 자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 볼 게 많고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좀 내가 보는 교재 단권화를 해서 그것만 계속 돌려서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죠. 우리 땡 시작해서 7월까지 가는 과정이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전날 내가 볼 교재, 그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제 2월부터 공부를 해나가심에 있어서 조금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합격으로 가는 길로 쭉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를 말씀드리면 뭐 사실 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게 되겠죠. 근데 이 전반의 내용을 정리할 때 이제 방향성이 1차가 아닌 2차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단순 조문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문과 관련되어 있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판례 내용들을 출제 가능한 논점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여기서 이 논점을 공부할 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논점들의 주소 설정이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은 논점의 주소 설정이 무슨 의미지? 라고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 상표법 안에 이 논점들이 각 단원별로 뭐 총칙, 등록 요건, 뭐 심사 절차 하면서 쭉 논점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논점들을 그냥 둥둥 떠서 기억해 놓으면 어때요? 문제도 있고 어떤 논점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바로 안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점들에 대한 주소 설정을 잘 해주셔서 이 논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어때요? 문제를 읽고 그 주소에 가서 이 논점 내용 뽑아서 적는 거죠. 그래서 그 논점에 대한 주소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면 이 상표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판례 기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 사례형 문제들도 출제가 되지만요. 결국에는 그 사례형 문제를 이루는 논점들도 다 판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민소랑 특허랑은 다르게 학설 대립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학설에 대한 암기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 기반, 네, 아니면 이제 조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접근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판례를 단순히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OX 암기만 했죠. 이제는 이 판례가 설시한 법리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개념 완성 단계에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점 익히기 그리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좀 확인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로 기출문제를 띡 던져드리면 아마 벙 찌실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답안을 잡아가야 되지? 라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공부한 이제 논점들을 중심으로 다회독을 해 가시면서 확인만 하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이 논점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제 숙지를 하시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논점 암기가 정확히 되고 이 논리 구제들의 이해가 된다면 그 논점별로 답안을 쓰면서 감각을 익힐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논점 익히기 그리고 기출 유형 파악 단계에서는 출제 예상 논점을 중심으로 계속 다회독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게 다회독을 한다라는 건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암기를 높이는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다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제가 조금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판례의 사실관계들까지를 좀 이해하시는 걸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특히나 이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뭐 갑이 뭐랬고 을이 뭐랬고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 판례들, 최근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 판례 안에서 뭐 갑이 어떤 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무슨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계약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공부하실 때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2차 시험에서는 이러한 실제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줄글로 녹여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판례 사실관계도 체크해 줘야 되겠죠. 아, 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이러한 법리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각 논점별로 답안 쓰기를 해보시면서 아, 이 논점에 대한 답안은 이렇게, 이 논점에 대한 답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를 익히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논점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실전 연습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상표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민소의 시간에 너무 이제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강의를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좀 제공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 사례 강의라는 거를 좀 만들었고요. 얘는 이제 10회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10회 동안에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강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회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좀 진행해달라고 맡기고 제가 이끌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모아서 엑기스로 해서 10회 분량으로 강의를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3월에 딱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 이때 이제 개념 완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상표법의 기본 내용들 쭉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 A급 논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동차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C급 논점까지도 언급은 해드리되 간단히 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상표법 전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좀 이 수업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겁니다. 네. 출제 가능한 논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논점 단위 구성으로 설명을 드리되 이 논점들에 대한 주소 설정을 여러분들께 완벽히 같이 해드리면서 전반을 이제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표법 전체 내용이, 전체 흐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판례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때도 이제 판례 핵심 키워드들 소개를 드리면서 이 판례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안포섭해야 되는지 맛보기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공드리는 답안과 그리고 우리의 교재 안에 있는 사안포섭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표법에서는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이 사안포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안포섭이.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여러분들이 뭐 3시, 4시 되신 분들보다 상표법 하나하나의 논점 내용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겠죠. 그쵸? 여러분들 뭐 논문을 찾아서 보실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것들 다 제외하고 이제 메인 논점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팁은 이 사안포섭입니다. 이 사안포섭을 논리적으로 잘 해나가면 교수님들이 아, 이 친구가 이 상표법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 사안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잘 적용하여 글을 맞췄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안포섭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상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쭉 설명이 되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안포섭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다른 이제 제가 합격할 때쯤까지도 사안포섭이 그렇게 뭐 강조되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사안포섭을 좀 많이 풍부하게 하는 편이었고 그 결과 판례의 뭐 키워드 암기 하나하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 사안포섭을 통해서 굉장히 좀 고득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상표법 안에서는 이 사안포섭을 내가 잘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한 사안포섭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양질의 사안포섭 답안과 사안포섭 팁들을 좀 제공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점 익히기, 기출 유형 파악 부분에서는요. 진도별로 판례를 분석하면서 아까 판례 사실관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판례 사실관계 설명드리고 이 판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판례 기반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 판례를 활용한 사안포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판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사안포섭 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네, 그리고 진도별로 기출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샘플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 쓰기 시간도 가질 것이고 플러스로 이제 다른 기출문제들에 대한 뭔가 답안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아,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좀 익히실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10회 안에서 이제 판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강 형태로서 이 5개년 미기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같이 수업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사례 강의를 듣는 중에 저녁 강의로서 특강으로서 이렇게 판례를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 네. 어떻게 보면 10회 안에 이걸 어떻게 다 한다는 거야? 라는 뭐 의구심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3회의 특강 형태로서 저녁 강의를 좀 추가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기본서 샘플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엔 좀 더 자세히 보일 텐데요. 제 이제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1차 그 교재 목차 구성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차 시험 때 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전혀 이질감 없이 그 목차 구성을 그대로 2차 시험에 접근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강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시험에서 필요했던 내용들은 넣어져 있고 2차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또 여기서 넣어져 있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해놨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는 이 논점에 대한 주소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논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논점별 단위의 제목을 다 달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의 내용은 여기 예를 들면 지금 뭐 아가타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의 내용은 논점이 이거다. 이 사용자가 순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점이다 라고 논점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판례 이 세 줄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논점만 보면은 바로 이 판례 내용이 머리에서 펼쳐지는 거죠. 네, 그렇게 모든 판례 내용마다 다 논점을 달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로 이제 이 목차들을 모으면 주소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제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안에 뭐 예를 들면 문제의 소재를 쓰고 뭐 두 번째 상표적 사용인가를 판단하겠다.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네, 여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면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인 경우 판례 해서 이 제목이 그대로 답안지 목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내용들이 이 아래에 서술이 되고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지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갑은 뭐 자신의 표정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순전한 디자인적의 사용으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풀어내는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답안을 쓰는데 이 교재 내용이 그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점을 다 달았고 제목으로 달아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이제 사안포섭 팁을 넣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특히나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동차 대상이신 분들을 위한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을 더 많이 하고 2차 대비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사안포섭 아마 점점 감을 익히면서 스스로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사안포섭 뭘 하라는 거지? 뭐 잘 사용했다, 상표적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만 내리는 건 떠오르시거든요. 그래서 사안포섭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때 이 판례 키워드들은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걸 예시 샘플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줄로서 이제 이 사안포섭에서 이 판례 키워드들이 어떻게 녹여져야 되는지, 어떤 구조로, 어떤 논리 단계 구조로 사안포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달아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모든 판례마다 이런 팁을 다 달아놓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좋겠지만 사실 그럼 어때요? 책이 이만해지겠죠? 네, 그래서 필요한 이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실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포섭 팁들을 넣어놨고요. 그러면 이 사안포섭 팁들에 대한 유형을 학습하셔서 이제 나머지 판례도 적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판례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앞단에 해시태그 형태로 이 판례의 주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한 주소 설정해놨습니다. 119조이랑 3호에 등록상표 일부를 생략해서 사용한 경우에 논점이다. 라고 주소 설정해놓고 이 뒤에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이 판례에 대한 판례 태도를 적을 때 써야 되는 키워드들을 녹여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판례 공부하실 때 이 핵심 해시태그 키워드들을 일단 암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암기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들을 붙여서 살을 붙이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 자료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판례의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도식화된 자료가 있습니다. 뭐 이 판례는 콘티넨탈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상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실제로 뭐 둘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고 갑이 을에게 뭘 했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판례도 여기 이제 도식화 자료로서 갑이 을에게 뭘 청구했고 을이 그래서 뭘 했고 라는 자료를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요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놨죠. 이게 뭐냐면요. 제 모든 교재에는요. 밑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리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나타내는 밑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답안지에 어떤 판례의 태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거를 작성할 때 쓰는 부분이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점선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안포섭을 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점선 밑줄로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굵은 글씨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놨고요.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이 판례의 교재를 공부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거는 이 근거 부분에 적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내가 사안포섭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라고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재를 통해서 바로 답안 현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출 담아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판례 문제가 문제로 출제되면 이런 답안 구조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안포섭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도별로 같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출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사실 수업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별로 대표적인 기출 유형 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아, 이 논점은 이렇게 기출이 되는구나 라고 답안 쓰기를 익히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초 사례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학습하시면서 논점 익히기, 다회독하면서 판례 이해하고 다 과정이 거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실전 연습입니다. 네, 얘는 이제 실제 시험과 같이 2시간 동안 4문제 풀이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럼 이 2시간 동안 4문제 풀이를 하실 땐 어떤 점에 좀 집중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논점 추출 연습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논점 다 공부했고 이제는 이 논점들 카드들을 어때요? 문제를 보면서 이 논점을 뽑아서 추출하는 연습, 이 논점들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쓸지 논리적인 흐름의 목차를 잡는 연습, 그리고 문제 사실관계 기반의 사안포섭 어떻게 나갈지 실제로 답안 쓰기 연습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고 보이게 되겠죠?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강하면서 암기 밀도를 올리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 시기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특허, 뭐 상표에 대해서는 4월에서 6월 정도에 진행하실 거고요. 민소는 제가 알기로 이제 6월에 아마 실전 제스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소는 앞단계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6월에 실전 연습이 들어가는 거고 특허 상표는 여러분들 앞단계에서 컴퓨터하게 공부를 하고 1차 시험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전 연습 좀 더 빨리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럼 저는 이 실전 연습을 어떤 강의에서 해드리고 있느냐? 실전 GS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실전 GS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때 첫 번째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실 수 있도록 연습해드리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안포섭 좀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풍부한 사안포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안포섭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써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 사안포섭을 담긴 답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눈에 그러면 이 강사님이 어떤 포인트에 두고 이 답안을 작성했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사안포섭에도 마찬가지로 점선의 밑줄을 활용해서 키워드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안포섭에 어떻게 보면은 사안포섭을 어떤 키워드로 가져가면서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를 답안지에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직접 이제 채점하고 첨삭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직접 채점하고 첨삭하면 거의 뭐 한 분 거 채점할 때 거의 1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회차당 뭐 1시간씩 모두 다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최대한 많은 회차, 8회차에 모두 다 채점을 해드리려고 하겠으나 못하더라도 반 정도, 4회차 정도는 제가 좀 직접 채점을 하면서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를 좀 1대1로 같이 봐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왜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실전 GS 답안지를 2시간 동안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뭘 잘 썼고 뭘 못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아가시는 게 굉장히 더 좋겠죠. 네, 근데 그거를 출제자인 제가 채점하면 출제 의도는 이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이 이렇습니다 라고 첨삭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실전 GS에서 잘 적중했었다라는 거를 네, 보여드리는 장표고, 네, 그래서 수업 자료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답안 작성 틀을 이제 학습을 시켜드리면서 거기에 더해서 문제에 대한 답안 그리고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보충 판례 같이 나가고 있고요. 이때 저희 문제는 이제 이렇게 목차가 달려 있고 뭐 안에 핵심 키워드 중에 법리는 실선, 사은포섭은 점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첨삭한 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첨삭을 할 때에도 이렇게 채점을 해드리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 얘는 지금 얘가 메인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좀 굉장히 많이 달아드렸죠. 그래서 아마 네, 그래서 키워드, 이 키워드가 누락이 됐다. 뭐 잘 썼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페이지 장수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 되다 보니 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채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게 사실 동차 합격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내가 최대한 머릿속에 뭐든 집어넣고 어떻게 전달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 들어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는요,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뭐 기획 대상으로 10월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월부터죠. 그래서 시험 전날 1회독을 위한 꾸준한 단권함이 반복 회독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민소 막 이만큼 들고 가고 상표책 이만큼 들고 가고 GS 자료 막 프린트물 막 잔뜩 들고 가고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에 막 모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은 교재를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다 모인 게 없으니까 내가 새로 만들어 보겠어 하면서 내가 책을 써보겠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이창환 강사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동차 대상으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새로운 교재를 여러분들 만들 시간 없어요. 이미 있는 교재에 내용들을 여러분들 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논점에 대해서는 GS에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교재에 계속해서 지금부터 단거를 해 나가시면 시험 전날 이제 뭐예요? 이 교재를 1회독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A급 논점을 잘 쓸 수 있도록 얘는 이제 100%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A급 공부하고 A급 한번 공부하고 이제 A급 더해서 B급 한번 공부하고 A급 더해서 C급 한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A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차에서 잘 합격한다라는 거는요. C급 논점까지 뭐 만점짜리 분량으로 답안 잘 쓴다? 이것까지 가는 거 좀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A급 논점이 나왔을 때 잘 쓰는 거 그리고 B급, C급 논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답안 기재가 가능하도록 이제 목차 정도를 암기해 놓고 여기에 더해서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거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저도 막 순수 공부량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막 하루에 뭐 12시간, 18시간씩 공부해서 공부를 막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막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은 뭐 A, B, C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A급에 초점을 맞추고 B, C급은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가능하도록 이제 수업 중에 계속 양조절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 하실 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풀이했던 GS를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종합반을 들으시면서 최소 이제 1개 이상의 GS를 듣게 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뭐 GS를 들으신다고 했을 때
그동안 풀이했던 GS들을 계속 최종 정리하면서 여기에다 이제 모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동차 당시 공부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GS 자료들을 계속 꺼내보지 않도록 이 교재에 딱 정리를 해놓고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던 중에 이제 이거 뭐였지라고 안 떠오를 때만 GS를 꺼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 GS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보는 거는 너무 좋죠. 다시 써보면 뭐 좋겠죠. 근데 어때요? 시간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비효율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 다시 목차를 잡아보고, 네. 그래서 내가 목차를 잘 못 잡고 답안 연출이 잘 안 된다? 그런 거 다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GS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논점 정리표를 드려요. 그래서 뭐 1회부터 8회까지 어떤 논점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논점 정리표를 드리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다 표시해놨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못 썼는데? 이건 다시 써봐야겠다. 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표시해놓은 문제만 한번 다시 써보고 나머지는 이제 목차 한번 잡아보고 또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 정도로 넘어가서 이제 이 자료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얘는 이제 안녕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저는 한 달, 2주일, 일주일, 3일, 1일 이렇게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뭐 예를 들면 6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이만큼 보고 7월에 2주 동안에 얘 내용 보고 일주일 동안에는 이 부분만 뽑아서 보고 3일 전에도 이 부분만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상표법 전반의 내용 이건 상표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이 과목을 내가 한번 쭉 공부하는 데 들어서 한 달 동안 한번 봐요. 그럼 보면서 2주일 동안 볼 내용을 체크해 놓습니다. 내가 다음 회차에 이거 해독할 때는 이 부분 위주로 보면 되겠군. 그리고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이 부분 위주로 보면 되겠군. 이렇게 해서 좀 양을 줄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저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어떠겠어요? 미친 듯이 불안하겠죠. 근데 저는 체계적으로 내가 시험 전에 볼 양을 줄여놨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시험 전날 민소 전부 다 1회독 하고 오면 너무 좋겠죠. 좋은데 그거 현실적으로 우리 어렵잖아요. 네, 민법 경험해보셔서 아시죠? 여러분들 민법 양도 굉장히 많고 시험 전날 민법 1회독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시험 전날 볼 내용을 미리 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이 단계 거쳐서. 네, 그 다음에 시험 전날 딱 그 내용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때요? 물론 내가 모든 A부터 뭐 Z까지 다 내용을 본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다음에 또 볼 거를 미리 다 계산해서 예측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전날 내가 볼 양을 다 보고 갔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시험 전날 이걸 봐야지라고 체크해놨겠죠. 근데 시험에 그게 딱 나오면 이제 어때요? 그냥 생각 없이 쭉 다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이게 사실 되게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습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인지하고 내가 다음 단계에 볼 거를 계속 줄여 나가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지한 상태로 최종 마무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시험 전날 하루 만에 다 보는 건 좀 어려웠어서 이제 뭐 2일 정도로까지는 줄여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과목에 2일 정도로 나눠서 이제 1회독이 가능하도록 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최종 마무리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로서 최종 정리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이제 상표법 전반에서 좀 빠르게 쭉 정리하면서 우리 출제 포인트들 위주로 이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안 작성 포인트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하는 최종 점검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강의는 이제 제 2차 상표법 교재랑 어떻게 보면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 강의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2차 상표법 그 전체 어떻게 보면 교재의 그 두꺼운 내용을 한 60페이지에서 70페이지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1회독을 좀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린 자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상표법에 대한 공부 방법과 공부 단계별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강의에서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소개를 드렸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기 합격을 위한 좀 팁 간단히 드릴 거려고 하는데요. 뭐 물론 수업 중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상표법을 공부하시면서 보게 되는 자료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서, 판례집, 그리고 GS 자료 플러스 뭐 사례집. 그리고 이제 각종 논문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찍고 갈게요. 얘 혼자 벽 쳐져 있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네. 평석 자료, 논문 자료, 뭐 한 논점에 대해서
뭐 50페이지, 40페이지씩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읽으면 기분은 좋아요. 아,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상표법적으로 좀 지식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분은 좋지만 이거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아닙니다. 네, 이 논문에서 평석 자료에서 필요한 건 다 수업 시간에 GS로 여러분 그 강사님들이 기본서에 다 녹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 찾아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공되는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게 될 자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조금 팁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회독이 늘어나고 2회독차, 3회독차 될 때는요.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는 판례를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기본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 논점들 판례가 있을 텐데 그 기본서 안에는 그냥 판례에 대한 법리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이 판례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논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판결 요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사헌포섭에서는 이렇게 뭐 해결했었지라고 판례를 떠올리고요. 반대로 판례집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 기본서를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은 기본서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어느 논점에 대한 내용이었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면서 판례를 떠올리니까 이제 판례집을 본 효과가 되고 판례집을 보면서는 기본서를 떠올리니까 또 이제 더불어 효과가 있겠죠. 네, 그리고 GS 자료를 복습하실 때는요, 이 논점에 대해서 강사님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답안지를 썼구나, 목차 흐름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답안지 그대로 암기하는 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네, 가끔씩 이제 특히나 동차 대비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모르겠으니까 그냥 답안지 외워야겠다. 답안지라도 외운 다음에 이거라도 문제 나오면 이거라도 쓰고 와야겠다라고 답안지를 그대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암기량 엄청나게 많겠죠. 이거 통암기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답안지에 포함되어 있는 논점들 있죠. 이 논점들이 이제 기본서에 있잖아요. 얘를 이 논점 단위로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답안지에 있는 그대로 암기하기보다는 이 논점들을 암기하다 보니까 암기할 수 있는 논점의 개수가 많겠죠. 그리고 답안지를 그대로 외우면 문제가 동일한 논점인데 A 방향으로 나올 때가 있고 B 방향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B 방향으로 나오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답안지에 있는 논점을 기본서로 갖고 와서 기본서 암기하면 이 논점이 A로 나오든 B로 나오든 C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답안지에 포함된 논점을 암기하는 거지 답안지를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이거는 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저는 그래서 기본서가 있을 때 GS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다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아까 GS를 마지막까지 뭐 종이 뽑아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그 GS 문제에 나와 있는 논점을 그대로 답안지를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논점이 출제됐었다라는 걸 표시해놨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보라색, 예를 들면 제가 보라색 스티커로 1 해놨다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실전 GS에서 1회차에 출제가 됐다. 네. 또는 뭐 빨강색으로 해놓고 4 해놨다. 이거는 기초 GS에서 4회차에 출제됐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암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GS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 GS 문제에서는 이 논점이랑 이 논점이 엮어서 나왔었지. 그리고 사헌포섭에서 팁이 뭐가 있었지 해서 팁 같은 거 적어 놓으시고. 근데 만약에 안 떠올라요. 이 문제 막 좀 불안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거 실전지에서 1회차 그때 뽑아서 1회차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었구나. 이거 내가 답안지 이렇게 써야 됐었구나라는 걸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중요한 논점이라는 거겠죠. 그런 거는 A급으로 두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생각했던 건 어차피 나 이거 다 못 외운다. GS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 내가 잘 쓰고 나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GS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거는 무조건 암기하고 답안지에 잘 풀어내려고 좀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GS에서 안 나왔던 게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얘만 잘라서 보는 거 아니죠. 책 회독하는 중에 얘는 더 깊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 GS에서 한 번이라도 출제된 게 문제 나왔다? 그럼 나 이거는 무조건 100점짜리 답안 쓰고 나온다. 라는 마음가짐이 1번. 그 다음에 GS에서 출제 안 된 게 나왔어요, 만약.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회독하면서 눈으로 흘겨봤던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중요 부분을 위주로 암기하면서 다 회독을 했고, 이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논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쓰기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손목 무리가 좀 많이 가거든요. 특히나 2차 시험 여기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목에 대한 손목이 막 아파요. 그래서 실제로 막 우리 손목 보호대 차고 막 네. 걱정되시죠? 좀 무서우시죠? 실제로 이렇게 손목 보호대까지 차고 다니시기도 하고 손목 통증 때문에 병원도 다니시거든요. 근데 내가 답안 쓰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부할 때도 계속 쓰기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신체적,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하기, 생각하기 방식으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좀 효과가 좋았던 게 약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강사가 된 것처럼 내가 강사가 된 것처럼 어떤 논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하는 식으로 좀 암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공간상의 제약으로 말하기가 안 된다면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이 놓고 그냥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네, 이렇게 그래야 쓰기 부담, 네, 시간도 효율적으로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말하기 스터디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논점에 특히나 뭐 디보 이렇게 민소 뭐 이제 학생 판례 검토나 디자인 보고 같이 이렇게 좀 논점 통합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서로 이제 A 단원, B 단원을 암기해 놓고 뭐 예를 들면 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오자라고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세 단원 암기해놓고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진 사람은 다른 단원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말해보는 스터디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말씀을 이미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3월부터 7월까지 어때요? 굉장히 빠듯하죠. 4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매달 수업에 들어갔을 때 목표를 좀 세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이 수업을 듣는 중에는 이걸 완성해야지 라는 이게 뭐 그냥 좋은 말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걸 실천하는 거랑 실천하지 않는 거랑은 그 달이 끝났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좀 잘 아껴 써야지 저축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면 어때요? 그 달이 끝났을 때 저축을 실제로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매달 지켜나가느냐를 확인해야 7월에 여러분들이 합격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달 수업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번 달에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뭐 상표법을 예를 들면 기초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와야겠다. 또는 내가 논점의 제목들을 좀 암기해 봐야겠다. 또는 이 논점의 키워드들 정도까지는 암기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정 안 되면 GS에 나온 논점들까지는 내가 이 수업 들으면서 무조건 이번 달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매달 좀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들을 좀 세우시고 그거를 뭐 매달 이제 이뤄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7월 달에는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좀 강의 자료를 준비했고요. 또 상담 요청하신 분들은 상담하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앞으로 4개월간 네, 힘내서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